8장입니다. 8장에서는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통계적 추정이란 모집단으로부터 임의로 추출된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수들을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유니베리에이트, 바이베리에이트, 멀티베리에이트 배웠고, 그리고 7장에서는 통계에서 중요한 개념들, 모집단 모수 표본 통계량, 그리고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표본 분포 같은 것을 배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용어들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실 거고, 이번 장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기본으로 해서 통계적 추론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통계적 추론은 일단 그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평균의 분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그림이 그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동그란 표본들을 뽑고 그 표본들의 평균을 구한 게 이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을 10번 정도 반복을 하면 이 표본들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아래에 나옵니다. 근데 이 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본 평균의 분포가 훨씬 더 샤프하고 모양이 그리고 이 점선이 0, 그러니까 뮤죠. 그 모평균인데 이 점선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값들로 계산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통계의 추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일단은 목적인데, 근데 밑에 보시면 검정, 그러니까 statistical inference 테스트도 있습니다. 테스트도 있는데 이 테스트 같은 경우도 다음 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장에서는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 특히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n 0,1이라는 거는 그 정규분포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 표준 정규분포죠.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이 분포를 그리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x축을 -4에서 4까지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그 y축에 pdf 그 밀도 값들을 denom 함수를 써서 이 각 x에 해당하는 값들을 구한 거죠. 뒤에는 이제 0, 1 평균과 분산이고요.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플라팅을 해주는 것이고, 이 밑에 예제는 이것도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지수분포, 앞에서 배웠던 지수분포의 파라미터가 람다가 하나가 있었죠. 그 람다 파라미터에 의해서 어떻게 그 모양이 변하는지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특히 여기서 이제 d 펑션 dxp라는 함수를 통해서 람다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런 그림 보시면 아마 위키에서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람다가 1일 때
1일 때는 이렇게, 그리고 람다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이 0 근처로 밀도가 올라가죠.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아래는 그 ggplot 코드가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을 그리는 코드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샘플링 하는 코드, 그리고 평균을 구해서 각 평균들이 이런 분포를 가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하나 그리는 것은 여러분이 코드를 쭉 따라가 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이거는 샘플을 16개를 샘플링을 한 거죠. 표본을 표준 정기 분포로부터. 그리고 이 y1 레플리케이트는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y 값들을 16개를 설정을 한 거고요.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2번입니다. 2번 반복을 했는데, 똑같이 그 16개를 뽑지만 여기서는 곱하기 1을 했죠. 그래서 16번을 2번 뽑는 거죠. 그리고 y 값도 하나는 1, 하나는 0.9로 16개씩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이 그룹핑을 해줬습니다. 앞에 16개는 그룹 1, 뒤에 16개는 그룹 2 해서 그룹핑을 해주고, 이 3개의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ggplot으로 그려준 겁니다. 이런 과정을 10번을 반복을 해서 똑같이 그룹도 만들어주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평균도 서머라이즈 평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과 같은 표현을 해준 거고요. 예, 여기 코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방금 실행했던 코드이고, 그리고 이 코드는 샘플들의 분포와 샘플 민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를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표본 평균의 분포가 훨씬 더 샤프하게 그 작은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를 사용을 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Z 통계량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장에서 통계적 추론을 개념을 이해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수를 추정하는 게 이제 통계적 추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얼마나 잘 그 모수들을 추론을 할 것이냐, 그 잘 추론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게 이제 통계량들입니다. 통계량들인데, 통계량은 뭐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샘플 표본들의 특성치를 계산한 값이면은 이제 통계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Z 통계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Z 통계량은 정규 분포에서 어떤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규 분포에서 추출된 표본들의 평균은 정규 분포입니다. 근데 n이 충분히 많지 않아도 정규 분포고요. 앞에서 중심극한 정리 말씀드릴 때 n이 충분히 많으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Z 통계량을 가지고 어떻게 그 추론을 잘 하느냐, 이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의 판단의 그 기본 룰은 특정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있고 그 x의 특정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관측값, 그 사건이 발생한 그 관측값이 분포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이 얼마나 크냐 작냐 그 일어날만 한 사건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Z 통계량의 경우도 그 유사하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로 알려진 표본들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때 이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 특히 Z 통계량을 썼을 때는 표준 정규 분포에 어디에 위치하는지와 그 확률을 계산을 해서 내가 관측한 그 표본 평균이 관측이 될 만하냐 하지 않냐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Z값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X반은 우리가 관측한 표본 평균이 되겠고 뮤는 모평균이죠. 그리고 앞장에서 설명드렸듯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뮤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다. 요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분모가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그래서 이 z값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 x바의 기대값이 뮤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케일링 된 그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이 되고요. 이 z값은 앞에 유니베리에이트, 바이베리에이트에서 배웠던 z스코어랑은 다릅니다. 그때는 그 표본만 가지고 z값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때는 표준 편차로 나눠졌습니다. 예제를 보실 텐데 이 예제는 통계적 추론, 단순히 통계적 추론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검정을 하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음 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라는 제과 업체에서 그들이 생산하는 사탕의 평균 무게가 100g 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 사탕의 평균 무게가 100g보다 낮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본을 10개를 추출을 해서 평균을 계산을 했습니다. 90g이 나왔고요. 자, 이 상황에서 Z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고요. 일단 Z스코어를 가지고 어떤 모평균, 말하자면 모평균과의 차이가 0인지를 보는 거죠. Z스코어는. 이걸 구해보면 코드를 같이 보시면 먼저 Z통계량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Z통계량을 구하는 함수는 X 벡터를 받아오겠죠. 아까 10개를 추출을 했으니까 이제 10개를 받아오면 되겠죠. 10개를 받아와서 그 표본 평균을 구하고 이걸 모평균, 이 제과 업체에서 주장하는 모평균을 빼준 후에 그리고 이 모분산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의 스퀘어, 그러니까 루트를 취한 걸로 나눈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요. 실제로 관측한 그 사탕들의 무게가 이렇게 됩니다. 요걸 평균하면 이제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실제로
Z 스코어를 Z 통계량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97이 돼요. 이 얘기는 뭐 분모는 둘째 치고 분자의 경우에 내가 관측한 값의 평균이 이 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업체에서 주장하는 값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 검정까지 하느냐. 앞에 이제 검정의 그 기본 룰, 분포가 있고, 관측값이 그 분포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률을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도 일단 관측값은 Z를 우리가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Z값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에서 Z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려주면 이게 제가 P로 저장을 해서 P를 출력을 해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리고 1.98 아까 Z값 1.98이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이고 밀도가 여기니까 요 부분, 요 면적이 확률이 되겠죠. 근데 어떤 확률이냐? 이 확률이 되겠죠. 표본 평균 관측값이 90보다 작을 확률. 이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가면 마이너스 1.98보다 작은 확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확률은 계산은 P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P놈 Z 이 퀀타일 값을 넣어주면 이하 그러니까 누적 확률 분포가 P놈으로 계산이 되죠. 계산을 해보면 0.024 정도가 나오고요. 이 0.024에 대한 해석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이런 P놈 외에도 시뮬레이션으로 이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정규 분포로부터 1000개의 랜덤한 값을 뽑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1000개를 뽑고 이 1000개 중에 Z값보다 작은 값들이 몇 개냐 이 비율을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비율이 0.029 이런 식으로 우리가 P놈 그러니까 누적 확률 분포 밀도 함수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랑 시뮬레이션 값이랑 거의 유사하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일단 우리가 구한 값이 0.024예요. 이 얘기는 이 확률은 엄밀히 따지면 이 확률이죠. 그 회사 측이 주장하는 모평균이 100g이다 라는 가설을 전제로 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값을 가지고 Z스코어를 계산을 했잖아요. 이 모평균 값과 모표준 편차 16 값을 가지고 이 확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Z값을. 그러니까 이게 true라는 가정하에서 이 확률을 계산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확률 값이 0.024 즉 우리가 관측한 90 근처에 그러니까 그 이하로 관측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 얘기는 굉장히 낮은 확률로 90이 관측이 됐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가설이 틀렸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장하는 100g 이거는 틀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비자 측이 주장하는 모평균은 100g보다 작다라는 이 주장이 강하게 지지를 받는 거죠. 이런 과정이 모평균의 추정은 이제 그 표본
평균으로 추정을 했죠. Z값으로. 그런데 이제 Z값으로 그 표본 평균 추정된 값을 검정까지 하는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뒤에서 계속 배울 이제 통계적 검정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 Z값을 가지고 이런 검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Z값을 계산을 할 때 모평균도 썼지만 모분산을 썼죠. 이 모분산은 모평균은 우리가 뭐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균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모표준 편차, 모분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알지 못하죠. 보통은 알지 못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면 이 표준 정규 분포가 안 돼요. 분포가. 그것을 옛날에 고셋이라는 통계학자가 발견을 해서 제안을 했고, 이게 T 통계량입니다. T 통계량은 이제 표준 편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통계량이고요. 그 기본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와 같습니다. 같은데 n이 무한대에 가까울 때 같아지고요. n이 작으면, 그러니까 샘플링하는 표본이 작으면, 표본의 개수가 작으면 표준 정규 분포보다 테일 값이 두꺼워져요. 왜냐하면 S가 보통은 좀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작아지면 T 값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n이 작을 때, 특히 n이 좀 작은 수일 때는 표준 정규 분포보다 그 양쪽 끝단의 테일 값이 좀 두꺼워집니다. T 값이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분포다, 즉 우리가 이 표본의 수가 작을 때 Z통계량 같은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하면 P-밸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확률 값이 테일이 커지기 때문에 확률 값이 달라지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이 작으면 T 분포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 과정은 검정은 이제 다음 장에서 다루고, n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테일이 달라지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 통계량을 SD 값을 썼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뮤와 시그마는 0과 1, 그리고 1000번을 뽑습니다. 1000번을 뽑는데 1000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샘플을 4개 뽑을 때, 10개 뽑을 때, 그리고 1000개 뽑을 때 이 샘플을 4개 뽑아서 1000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그려주는 거죠. 반복을 해서 그려주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코드가 이제 replicate라는 함수를 써서 반복을 하면 6x10, 그러니까 6x1000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로우가 6개고 컬럼이 1000개라는 건데, 보통 이제 로우를 1000개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지션을 해주고 t를 써서, 그리고 컬럼 이름을 우리가 아까 여기서 지정한 40, 20 이렇게 해줍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지정을 한 대로 40, 20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여기서 변환을 해주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주고 ggplot을 그릴 거니까 롱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4, 10, 20이라는 게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사실 이 값들은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과연 이 데이터들이 변수냐, 값이냐, id냐. 이 강의는 앞에 그 타이디버스 쪽 강의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이제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롱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pivot longer 라는 함수로 롱형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고요.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name이라는 변수에 4, 10 이렇게 돼 있고 value라는 변수에 값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4나 10은 지금 여기에서는 값입니다. 변수는 name이고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제가 앞에서 그림을 안 그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주어진 함수, 원래 그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는 보시면 4개씩 샘플링을 해서 반복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4개씩 반복을 했을 때 이 미디엄 값과 이 퀀타일 값들 외 밖에, 그러니까 그 아웃라이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많죠. 샘플링은, 그러니까 n수가 적을수록 그거에 비해서 n이 커질수록 점점 더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제 분포를 그려보면 얘네들은 표준 정규 분포랑 가까워집니다. 샘플이 작을 때는 이렇게 테일이 커진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건데, 요 개념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ggplot에서 코드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 분명히 똑같은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제 롱형으로 바뀌면서 이 값들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롱형으로 했을 때 이 값들이 캐릭터예요. 캐릭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숫자 순서가 이렇게 되죠. 1부터 시작하죠. 앞에 있는 숫자부터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4가 제일 앞으로 나가고 10, 20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ggplot 쓸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한 줄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mutate라는 함수는 이제 dplyr 에서 쓰는 함수죠. 여기서 이 fct relevel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러니까 팩터를, 레벨을 다시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ame이라는 변수에 팩터형으로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캐릭터는 팩터형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값들을 4, 10, 20, 50 순서로 레벨을 바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다시 그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서가 출력이 됩니다. 요 것도 일단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R을 하실 때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T-스탯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T-스탯도 역시 그 어떤 모평균,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량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추정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투샘플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는 추정 얘기가 맞긴 한데 여기에 검정 얘기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투 샘플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를 설명을 또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또 검정 얘기를 약간 드렸었고,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핵심은 샘플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모수가 두 개가 모집단이 두 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집단에서 각각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그룹이 두 개의 어떤 표본이 그룹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 두 개의 그룹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를 할 때, 여기서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는 뭐가 유의하냐라는 거고, 뭐가 유의한지를 테스트할 때 평균이 같냐를 테스트를 하죠. 이런 코호트 데이터, 케이스 컨트롤 데이터에서는. 근데 아마 자세한 얘기는 또 뒷장에서 9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의한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배우실 거고, 일단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커피를 마신 사람과 마시지 않은 사람의 이 손가락 버릇을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비디오로. 그래서 커피가 이제 어떤 초전 상태를 유발한다라는 실험을 한 건데, 이 경우에 이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 보통은 평균이 다르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초조함을 유발한다라는 거를 보통 실험자들은 주장을 하죠. 그런데 통계적 테스트를 할 때는 일단은 평균이 같다 라고 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즉 평균이 같다라는 거는 이게 랜덤 베리어블 하나,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인데 차이만 보면 돼요. 차이가 0인지를 보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로 가정을 하고 0이냐만을 판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측값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3.5가 나와요. 이 손가락 버릇을 3.5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유의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뭐 분포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분포를 쓰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분포를 쓰기는 쓰는데,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퍼뮤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 부스트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비모수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분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방법이니까. 분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분포를 몇 가지를 배웠는데, 분포에는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 정규 분포는 평균이랑 분산이 있고, 이런 모수들이 있는데, 분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모수들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비모수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퍼뮤테이션, 여기서 이제 부스트랩인데, 퍼뮤테이션은 그 복원 추출이라고 보시면, 비보복원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스트랩은 복원 추출, 그러니까 한번 뺐다가 다시 표본을 넣고 다시 빼는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부스트랩으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거고요. 이 두 그룹 간의 가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없다죠. 차이가 없으면 이 두 그룹을 섞어도 돼요. 한 그룹으로 섞어 놓고 랜덤하게 10명을 또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어 놓고 랜덤하게 뽑고 차이를 보는 거죠. 이 차이가 계산이 될 텐데,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1000번을 반복한다 치면은 1000개의 차이가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diff underbar bias라는 변수에다가 1000개의 값을 저장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게 뭐냐,
우리가 처음에 계산한 관측한 값, 이 평균의 차이값, 요 차이값에 분포가 되는 거예요. 분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모수적으로 그 정의된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모수가 없어도 분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분포를 만들면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이 3.5 값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해당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관측값보다 더 큰 값이 나올 확률을 구했어요. 구해보니까 이제 전체 값으로 나눠주면 이게 어떤 비율이 나올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검정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확률을 이제 p-value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포를 이제 제너레이션을 해서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empirical p-value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서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코드를 쭉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관측값을 하고 이제 그 부스트랩으로 분포를 그려줬죠. 1000번을 반복을 해서 평균을 차이를 계산을 해서 분포를 그려준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분포고, 우리가 관측한 값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것을 보니까 여기쯤 위치하네요. 3.5가. 그리고 3.5보다 큰 경우, 큰 값이 관측될 경우는 0.005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했지만 두 그룹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왜냐면 그 가정을 해서 우리가 그룹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샘플링을 할 수 있었죠. 이 얘기는 두 개가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0.003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부스트랩이라 돌릴 때마다 값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낮고, 이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물론 낮은 확률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따지면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두 그룹이 같다, 두 그룹의 평균이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 가정이 잘못된 거고 같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지지하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9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검정에 대한 얘기를 더 말씀을 디테일하게 드릴 거고, 일단 오늘 강의에선 이런 내용들이 개념적으로 여러분한테 이해가 되면 되고, 이런 확률들, 그러니까 관측한 값이 분포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확률을 계산할 때 그 확률로 이제 검정을 하게 되는데, 그 확률들을 계산할 때 이런 시뮬레이션으로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통계적 추론을 할 때 이제 이번 장이 통계적 추론인데, 추론을 할 때 우리가 통계량을 사용을 하죠. 통계량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데 모수를. 그런데 이 통계량 자체가 얼마나 믿음이 가느냐, 요 얘기입니다.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얘기는 과연 우리가 통계적 추론을 할 때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통계량들을 사용을 하는데,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 나니까 앞에서는 물론 검정에서는 이게 얼마나 유의한지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검정은 제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였고,
뒷장에서 배우는 거고, 일단 통계량만 생각을 합니다. 검정은 생각하지 않고 통계량만 생각했을 때 그 통계량이 얼마나 믿을만 하냐, 이 모수를 이게 추정을 하는 값이라고 하는데, 요 것을 이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도 이제 분포를 사용을 하는 수도 있는데, 이제 퍼뮤테이션이나 부스트랩 같은 비모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이 통계량이 이제 얼마나 모수들을 잘 반응을 하느냐, 얼마나 모수와 가깝냐, 그 차이가 0이냐 라는 다 같은 말인데요. 그 차이가 0인지를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매저라고 볼 수 있고, 이 통계량들이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불편 통계량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불편 통계량들이 우리가 추론 통계적 추정을 할 때 사용되는 통계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통계량들 중에 모수와 바이어스가 없는 통계량이다라고 증명이 된 통계량들이 있어요. 그게 이거죠. 대표적으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다라는 거고요. 이 말하자면 모평균을 추론을 할 때, 추정을 할 때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것 통계량을 쓰면은 우리가 모평균을 확실히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이거 쓰면 무조건 이렇게 바이어스가 없으니까 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확실히 뮤는 나오겠지만,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뭐 두 반복, 세 반복 정도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계량을 썼어도 이 통계량으로 생각하는 뮤가, 추정한 뮤가 과연 얼마나 믿을만 하냐라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여기 이 장에서는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제 p-밸류나 뭐 검정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동성끼리 결혼을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를 이제 1,003명 정도를 미국에서 투표를 한 거고요. 여기서 55%가 괜찮다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불편 추정량, 그러니까 모수는 뭔가요? 모수는 P죠. P는 1,003명이 아니고 만약 미국이면 미국 전체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비율, 이게 모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1,003명만 쓴 거고요. 이 1,003명이 이제 찬성한 비율은 55%니까 P는 0.55가 됩니다. 이게 P 햇이고요. 이 불편 추정량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P 햇을 이제 P라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믿을만 하냐, 요 질문이죠. 이런 투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신뢰 구간이 같이 발표가 되죠. 신뢰 구간이 발표되는데, 그런 신뢰 구간들은 분포를 가정을 하고 분포에서 계산된 신뢰 구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신뢰 구간을 구하는지, 그리고 과연 신뢰 구간의 의미가 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여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신뢰 구간을 구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이러한 투표를 100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1003명씩 100번을 반복을 했을 때 찬성 비율들 값들이 대부분 어디에 모여 있는가라는 거죠. 말하자면 1003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비율을 봤더니 그때는 0.5가 나왔다. 그리고 또 다음에 하니까 0.52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100번을 반복했더니 어떤 이제 0.5 근처의 값들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 95%가 모여있는 구간은 어디인가 라는 겁니다. 이게 신뢰 구간의 핵심이고요. 해석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제는 이제 t 통계량으로 했는데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t 통계량을 제가 스탠다드 에러를 따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고 앞에서 했던 스탠다드 t 통계량과 같습니다. 샘플의 평균과 그 모수 묘평균 차이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준 값이죠.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을 4개씩 뽑아서 그 t 통계량 구하는 과정을 1000번을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t 스탯이 1000개가 뽑히고요. 요 값들을 플러팅을 해주면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테일들이 좀 있죠. 네, 그러면 이 앞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이 t 통계량을 1000번을 반복을 했는데 과연 이 1000번들 중에 95%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구간이 어디냐 요겁니다. 이 얘기는 퀀타일을 구하면 되겠죠. 95%니까 양쪽 끝에 0.025%씩 그래서 양쪽 끝에 확률을 합하면 0.5% 그 0.5%가 되는 그런 구간을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마이너스 3.59 근처부터 3.7 근처까지가 대부분의 95%의 데이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값이 조금 다른데 이 값은 틀린 겁니다. 이 값은 틀렸는데 이제 값만 바꿔주면 되고요. 자, 이 구간이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3.5 플러스 3.7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5 플러스 3.7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95%가 여기다. 그런데 요 SE로 곱해주고 X바를 이제 이항을 시켜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그러니까 뮤만 남겨놓고 그 다 양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뮤만 남겨놓고 이렇게 X바랑 SE를 다 넘겨주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통계 추정을 할 때 분포를 가정하게 되면 요 값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값들 지금 95% 신뢰 구간 할 때 95%에 해당하는 구간의 값들을 퀀타일 값들을 찾은 거죠. 분포를 가정하면 이 값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샘플링을 통해서 평균을 구하죠. 샘플 표본 평균. 샘플링을 하면 이 평균 값과 스탠다드 에러 값을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 뮤 값의 범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샘플링 한번 하고 분포를 알면 분포를 가정하죠. 보통은 우리는. 그리고 이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은 많이들 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신뢰 구간 안에
진짜 값이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쉽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100번을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했을 때 이 100개 중에 95개가 뮤를 포함하는 컨피던스 인터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퍼뮤테이션 한 그 개념과 거의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부스트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앞에서 부스트랩은 이미 설명을 조금 드렸죠.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포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서는 그 예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제가 어떤 예제냐면, 메디케어라는 데이터 셋에는 이제 어떤 병원비 청구 금액과 지불 금액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차이를 이제 갭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있죠. 메디케어라는 데이터에서 요 값을 요 변수가 요 값을 가진 것만 따로 추출했고요. 아마도 당뇨가 걸린 사람들만 따로 추출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갭이라는 변수에 지불한 금액과 청구한 금액의 차이를 저장을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d하고 갭 변수만 골랐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select라는 함수는 이 dplyR에서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selec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다른 패키지의 select 함수란 그 충돌이 일어나서 앞에 dplyR이라는 패키지 이름을 명시를 해줘야 작동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갭 데이터를 만들고 갭 데이터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제 히스토그램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 모평균은 알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차이, 병원비 청구 금액과 지불 금액의 차이를 본 거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청구 금액과 지불 금액을 몰라요. 모르는데 과연 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만 가지고 평균값을 구하고 모평균을 유출을 하죠.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얼마나 그 값이 모평균을 추정하는지 믿을만하냐 이런 걸 모르게 되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뢰 구간을 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부스트랩을 쓰는 거고, 코드를 보시면 2000번을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갭 데이터를 가지고 관측값을 평균을 구해요. 이건 관측값이고, 이제 이 관측값하고 갭 데이터를 랜덤하게 몇 개씩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샘플링을 하는데 갭 데이터를 리플레이스먼트를 true로 해놓고 샘플링을 하게 되면 같은 값들이 여러 번 뽑힐 수 있겠죠. 갭 데이터가 지금 몇 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같은 값들이 여러 번 뽑힐 수 있는 그런 지금 샘플링 방법이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샘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X스타라는 샘플들과 민을 통해서 그 차이를, 관측값과의 차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2000번을 반복을 하면 분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분포에서 컨피던스 인터벌,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면 이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이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모평균, 그러니까 청구 금액과 지불 금액 차이, 이 차이가 갭이었죠. 여기서는 갭을 평균을 낸 값을 빼준 거니까 더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더해주면 실제 이 청구 금액과 지불 금액의 차이의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요 값이 두 개가 되겠죠. 작은 값, 큰 값.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 사이에 이제 모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해석은 100번의 동일한 방법으로 샘플링을 하고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95개의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제에는 CO2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과제는 다른 게 아니고 통계적 검증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는 거고요. 앞에 나온 두 그룹 간의 차이에 대한 검정 시뮬레이션과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1959년부터 97년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이고, 연구자들이 97년이 59년보다 더 많은 CO2가 방출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주장을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이제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통계적 검증은 이 사람들은 이게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통계적 검증은 보통은 같다라는 가정을 하고 확률을 구한 다음에 확률의 크기를 보고 이 같다라는 가정을 틀리거나 맞다,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증을 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념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과제를 1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 앞에 있는 예제를 보고 참고를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